관광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거부당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이러한 제도금융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SEC도 쉽게 그거를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는 이런 관측 속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수용 여부는 SEC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큰 거냐면 궁극적으로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연준, 재무부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즉 현물 ETF를 개설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제도금융권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SEC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월스트리트 전반, 그다음에 연준, 그다음에 재무부 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로 보이는데, 여태까지도 이런 거를 계속 거부할 적에 SEC가 내세운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논리 대결이 아닌 이거는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승인 확률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사실은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거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을 적에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행으로서 대체 자산의 수요를 늘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안은 내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는데, 즉 그 얘기는 채굴하는 공급 물량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즉 공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 자산을 포함시킬 적에 보통은 금이나 은이나 혹은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데,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 수량 자체나 금액 자체가 워낙 적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금융 자산별 비중을 보면 파생 상품이 77%로 압도적입니다. 즉 파생 상품에는 이 통화 선물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큰 시장이 이제 채권 시장입니다. 즉 파생 상품이 1,500조 달러의 시장이라면 채권 시장은 253조 달러.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한 90조 달러인데 비해서 금은 한 10조 달러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는 금에 비해서 지금 훨씬 적습니다.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은은 뭐 한 500억 달러 또 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금이건 비트코인이건 은하고 다 합쳐봐도 이게 전체 자산 시장의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자산 가격은 지금 올라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상승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감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이러한 그 순수한 시장이 아니고, 즉 여기에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그 웹도덕 현상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현물 시장의 가격을 후려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TF 선물이 나중에 등장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현물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시장이 필요한 건데 지금의 시장은 이 비트코인 선물은 있는데 지금 현물 시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물 시장의 승인이 나야, 즉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야 이게 이제 균형을 갖는 정상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감기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시면 나중에 이런 선물 웹도덕 현상으로 인한 급락기에 큰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들이 화폐의 본능적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안정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인 셈이죠.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함부로 현물 시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대해서 그 내성을 가질 만큼 이런 현물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알트코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런 고전적인 암호화폐들이 뒤따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나 혹은 디파이나 뭐 메타버스나 웹3나 이 관련 테마별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솔라나나 이 아벨란체 같은 이런 것들이 움직인 이면에는 각국이 CBDC를 발행할 적에 그 아발란체나 솔리드 같은 이러한 암호화폐를 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세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에 비해서 아발란체나 거래 속도나 결제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다시 정리하면은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1%가 넘고 즉 알트코인 전체의 합보다 비트코인의 총액이 더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그다음에 순환매적 성격으로 뒤따르는 그런 장세가 이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월스트리트 제도금융권에서 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례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을 대체자산으로 추천할 만큼 완전히 우호적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블랙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 운용하는 자산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도 훨씬 더 커요. 지금은 이제 블랙록이 9조 달러가 넘어섰고 연준이 갖고 있는 대조표상의 자산은 이제는 8조 달러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블랙록이 위상이 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되는 거고 그다음에 JPM 모건 같은 은행도 자체적으로 JPM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유럽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통화로서 쓰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를 마련을 했고 이런 등등 앞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이
온스당 2,000달러에 도전하는 게 최근 들어서 벌써 3번째입니다. 2000년에 한 번 그랬고 지난해에 한 번 그랬고 올해 계속 2,000달러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처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단기 금리가 높으면은 금값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단기 금리가 연 5%가 넘어서는데 금은 이자 한 푼 안 붙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값이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값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원래 금 가격의 상승은 이게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이제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2011년에도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불로 튀어 올라갔을 적에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닫지 않고 금을 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는 이거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금 선물 시장에 많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고, 즉 규제를 가한다는 거는 선물 계약을 할 적에 개시증거금이나 유지증거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거를 한두 차례가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계속을 하고, 게다가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금전적인 부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면 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제 강화되곤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기 판단은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투자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전망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금시장 금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이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이 시장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순진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즉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금 투자나 은 투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하시되 만약 개시증거금이나 유지증거금이 한두 차례에 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라간다 할 경우에는 이제는 규제가 시작됐구나 해서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변수는 그렇다고 미국이 언제까지 마냥 이런 식으로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브릭스에서 지금 공동통화가 논의되면서 그쪽의 궁극적인 단계로서는 근본이제 회귀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은 지금 중국, 인도, 러시아가 금을 대량 수입하고 있는데, 그 근제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4대 금관일 정책을 쓰고 있는데 세계에서 금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 금이라도 이게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것 같아도 이거를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만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돼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인민은행이 그 금의 흐름을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번 들어온 금을 절대로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즉 원칙적으로 금의 수출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금선물 시장의 가격을 뉴욕 금선물 시장보다 가격을 살짝 높여놓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선물 시장을 통한 해외 유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을 필두로 해서 러시아나 인도나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공동통화가 금이나 희토류를 담보로 하는 그러한 실물화폐 성격이 띌 공산도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먼 시기도 아닌 시기에 금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금이나 종이은을 불신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 선물 시장의 구조가 그 많은 현물금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할 거다. 나중에 선물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물량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파산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근거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냥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손쉽게 그렇게 미국이 그러한 금시장 같은 거를 부도를 내므로써 그 치명적인 어떠한 그 신용훼손 같은 거를 자초하지는 않으라고 믿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금이나 은의 ETF 같은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를 현물로 사들이려면은 사들이는 과정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거를 또 보관하는 보관 비용이나 그거를 나중에 이동시키는 비용 등등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그러한 종이금이나 종이은에 대해서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의 대체 자산으로 금이나 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을 이제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달리오 같은 분이 아주 그 대표적이신 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분량을 그러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담아두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각국의 그 외환보유고를 보면 사실은 외환보유고에 각국의 국채를 담아두면은 그 국채 이자가 많이 나와서 수익률이 좋은데 금을 담아두면은 금은 전혀 이자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은행들은 외환보유고 내 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오스트랄리아나 다른 나라들의 외환보유고의 비중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한 60, 70%가 금으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률보다 안전성을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적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성을 가미하겠다. 라고 했을 적에는 연중 내내 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금과 비트코인은 그 서로 동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디지털 금으로 보기 때문에 속성이 금과 같다라고 그래서 두 대체 자산이 오랜 기간 같이 동조를 보였는데 그 동조가 깨진 게
2020년 10월경이에요. 그때 미국 정부가 그 금선물 시장의 규제를 많이 강화하면서 특히 하반기에 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의 규제를 더합니다.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금 가격은 그때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그때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기 시작하고 그 위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나스닥 시장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비트코인이 디커플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금도 아니고 나스닥도 아니고 나름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여튼 새로운 시대로 이제 발을 담그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관찰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은 어떤 자산하고 같이 동행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항상 강조했던 클로드 세논의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즉 그 얘기는 50%는 채권과 주식 등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의 포트폴리오인데 즉 현금도 분산 투자를 해서 원화, 달러, 위안화 이런 것들을 쉽게 빼냈을 수 있는 MMF 구자 같은 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수익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MMF 구자 같은 데 연 5%의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채권, 대체자산의 한 50%, 그 다음에 MMF 구자의 원화, 달러, 위안화를 한 50% 가지고 있다가 주식 가격이 올라서 이 50대 50이 깨지고 60대 40이 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덜어내가지고 서로 50대 50으로 다시 맞춰주는 이런 전략을 갖는 게 일명 균형복원 포트폴리오인데 이것의 장점은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그 리스크가 증대하는 시장에서 현금 50%를 보유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몰빵 투자에서 힘든 상황에 비해서는 그거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즉 몰빵 투자를 했을 적에는 오르고 내리는 게 그 동일한 횟수로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산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게 일정하다 하더라도 이런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면은 그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를 일명 셰논의 도깨비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 이론적 바탕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법칙과 수학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세계적인 천재 클로드 세논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포트폴리오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클로드 세논 같은 경우는 정보화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오늘날의 정보 시대가 있게 만든 정말 천재 수학자였는데 그는 또한 투자에서도 귀재였습니다. 연평균 28%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 않는 그다음에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